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의료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인 JLK라는 회사에서 최고의학 책임자를 맡고 있는 류위선입니다. 그 첨자표준 활용 사례를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올해 2월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경과에 재직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제 한국인 뇌혈말 영상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2월에 이제 JLK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사람이 스피노프한 거죠, 사람이. 제가 활용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참조표준이 없었다면 뭐 이런 이직을 사실 전혀 고민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참조표준의 계기가 돼서 이직을 사람이 스피노프한 것도 좀 중요한 활용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한 활용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 사실 뭐 MR 뇌영상 센터만큼 참조표준의 혜택을 많이 본 센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특히 이제 헬스 케어 관련돼 있는 데이터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 왜 참조표준을 활용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 참조표준 센터에 드리는 제언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국의 뇌혈만 영상 데이터 센터는 한 12년째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1개 대학병원에서 뇌경색 환자의 MRI 영상을 수집을 했고, 그 MRI 영상 수집한 게 한 13,000건 정도 MRI 영상을 수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MR 영상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13,000명을 MRI 영상을 모은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그 모은 영상을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표준화시켜서 저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의 이제 철저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사실 데이터의 원천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처럼 뇌경색 환자가 92%, 93%가 MRI를 찍어대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뇌경색 환자의 MRI 촬영률이 한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선택 삐뚤림 없이 전체 뇌경색 환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을 수집할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표준 자료, 참조 표준 자료를 만들고 끝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임상적으로 활용하고 또 기술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빗둘림 없는 전체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강영욱 센터장님이 너무 많은 좋은 활용사들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좀 약간 민망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뇌 만성화열 병변에 대한 참조 표준을 만들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게 전문가들은 쉽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 비전문가인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뭐 백질 변성이 심하네요. 백질 변성이 뭔데요? 그 머리 안에 이렇게 피가 잘 안 가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돌아서면 이제 그거 뭐였지?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이런 영상과 참조 표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환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전체 뇌경색 환자 중에 백질 변성이 거의 99등에 해당될 정도로 심하다. 그럼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병에 대한 이해가 빠르다면 당연히 치료에 대한 수용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으로 많이 이제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이제 아주 좋은 여러 저널들의 이제 논문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참조 표준이 저희 센터에게는 이제 빛과 소금의 존재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사실 JLK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의료 인공지능 중에서는 첫 번째로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의 시드가 됐던 게 사실은 참조표준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데이터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이제 펀드를 레이징을 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주 큰 강점이 됐고 그 강점을 기반으로 이제 이 회사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투자금들을 초기에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를 지금도 계속 활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새로운 질병을 탐지하거나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MR 뇌영상 센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제 뇌질환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다양한 유형, 뇌출혈, 뇌경색부터 시작을 해서 혈관 내에 생기는 꽈리라든지 뇌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 솔루션들의 사실 근거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참조표준 데이터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아직 인공지능이 2016년도에 처음 이제 인구 알파고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서 아주 우리 의료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핵심 요소로 떠올랐지만 지금 6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 주가도 반토막이 나가지고 바닥으로 꼬라박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고 싶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인공지능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은 지치죠. 밤에 막 자다가 새벽 2시에 불려 나가서 이제 막 MRI 영상 봐야 되고 환자 봐야 되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기계는 이제 지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일관성 있게 병을 탐지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례로 저희가 이제 MR 뇌영상 센터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쭉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리뷰는 이미 그 해당 병원의 전문의가 다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센터에 있는 전문의가 이제 리뷰를 했죠. 그래서 리뷰를 하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병변이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고 인공지능 학습과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를 했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전문의 의견들과는 달리 저기 병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탐지, 잘못 탐지된 영상들을 이제 쭉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다시 보니까 병변이 있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환자의 이제 차트를 열어서 병력을 리뷰를 해보니 이 병변과 딱 잘 맞는 증상이 환자한테 나타난 거죠. 사실 이게 진짜 병변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병이라는 게 우리 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의사가 아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고 완전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그레이 에리어에 존재하는 진짜 애매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실 의사들이 자기의 경험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0대 의사들보다는 50대, 60대 의사들이 왠지 신뢰가 가는 이유가 결국은 그 경험에 근거한 기반한 내용이라는 게 결국 그만큼의 그 의사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받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한 명의 의사가 보는 환자가 평생 본다고 해서 그게 몇만 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일천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경험들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는 이 경험들을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 혹은 그런 기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데이터 센터, 참조표준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는 전문가가 발견하지 못한 거, 요새 요거를 다 이제 제가 혼자서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신경과 전문의들에게 병력과 MRI를 다시 보여주고 이거 병변이 있는 게 맞는 거 같냐 그랬더니 이제 다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실제 이제 이 환자는 두 번의 전문의 리뷰를 통해서 병변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찾아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이 하얗게 보이는 요 자리가 병변인데 되게 애매합니다. 이 MRI 해상도가 아주 뛰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해내기가 어렵죠. 물론 뭐 이제 MRI 해상도를 더 막 끌어올려가지고 한 7테슬라 MRI로 MRI를 한 1mm나 0.5mm 두께로 찍어버리면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영상을 찍으면 한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릴 텐데 Time is Brain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뇌졸중 환자 진료에서 1시간 동안 MRI 영상을 찍고 있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분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조 표준을 통해서 수집한 MRI 영상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급성기 뇌경색을 찾아낼 수 있는, 병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관련된 연구들, 제일 좋은 논문에 발표된 연구가 대략 한 2,00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 싱글 센터 단일 기관에서 한 연구인데, 저희는 이제 11개 기관에서 한 6,000명 정도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환자의 규모에 봤을 때는 완전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퍼포먼스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 20%, 50%, 100%는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대략 한 6,000명 정도의 환자들 중에 10%를 활용했을 때, 20%를 활용했을 때, 100%를 활용했을 때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이 과연 개선이 되는 거냐, 즉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공지능 모델이 성능이 좋아지는 거냐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한 내용인데, 저희 사실 이게 어느 정도는 세츄레이션이 될 거다,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무한정 좋아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6,000명까지는 계속 좋아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환자를 더 8,000명, 10,000명, 12,000명으로 모으면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겠고, 그 개선된 성능의 과연 세츄레이션이 어딘지는 사실 6,000명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는 성능이 어떠냐, 그래서 병변이 큰 경우에는 잘하고 작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구나. 그다음에 환자가 이제 병원을 방문한 시간, 증상 발생한 지 병원을 방문할 때까지 얼마 안 걸리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MRI 영상에서 그만큼 신호 강도가 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고, 그 구분하기가 어려운 영상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성능이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구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한 몇 년 동안은 빅데이터가 대세였죠. 이제 빅데이터가 대세였지만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에서 굿데이터로 분위기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엑스레이에서 이제 노듈이라 그래서 혹이죠, 혹. 가슴 엑스레이 상에서 혹을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원본 영상이고, 혹이 있는 자리를 이렇게 확대해 드린 건데, 갈비뼈가 있죠, 갈비뼈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 갈비뼈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혹의 경우에는 이게 3차원을 우리가 2차원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의 퍼블릭 데이터 중에 이제 NIH 데이터가 가장 큰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나온 데이터는 대략 한 10만 건 정도의 엑스레이를 퍼블릭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흉부 엑스레이 관련 인공지능 논문들이 이 데이터를 기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판독문을 자연어 처리 기법을 통해서 판독문에서 레이블링을 뽑아내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역시 영어, 다 영어로 판독되어 있을 테니까 영어로 레이블링 뽑아내니까 얼마나 정확할까 이런 생각했지만, 뜯어보니 절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10만 건을 다 리뷰하지는 못했지만 랜덤으로 한 10,000건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리뷰를 해보니까 가슴 엑스레이라고 그래놓고 배 사진이 들어와 있고, 가슴 엑스레이라고 돼 있는데 다리뼈 사진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링은 판독문에는 이제 no evidence of pneumonia, 그러니까 폐렴의 근거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렴이라고 레이블링이 되어 있다거나, 이 자연어 처리 방법이라는 게 의사 판독이 포맷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커먼 포맷이 있어서 판독을 쓰는 게 아니라 의사들마다 자기 나름의 쓰는 문구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로 레이블링을 한 게 레이블링이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껴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레이블링, 병이 있다 없다라고만 레이블링 데이터에 돼 있는 10만 건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이 영상을 집어넣고 돌려보니까 엑스레이에서 폐를 봐야 되는데 얘가 심장에다 갖다 대고 막 하얗게 여기를 보고 내가 여기 병이 있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답을 맞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병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지만 병이 아닌 엉뚱한 데다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셀라이언스 그레이드 캠을 켜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형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CT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CT를 보고, CT가 정답이죠. CT가 훨씬 더 엑스레이보다 정확하니까
CT를 정답지로 해서 엑스레이에 혹이 있는 자리를 영상학과 선생님이 네모 박스로 이렇게 쳐준 데이터가 한 2,000건 정도 있습니다. 그 2,000건을 가지고 이제 추가 학습, 트랜스퍼 러닝을 한 것입니다. 추가 학습을 했더니 성능도 또 좋아질 뿐만 아니라 병변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하는 성능이 훨씬 나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논문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들을 보면 10만 건으로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것보다 2,000건을 가지고 학습을 한 게 훨씬 더 좋은 성능, 즉 빅데이터보다는 굿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자료입니다. 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하시면서 헬로 월드를 한 번이라도 쳐보신 분이라면 아시는 이제 앤드류 응이라는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요즘에 빅데이터에서 굿데이터로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주장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그 데이터 센터 소개할 때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 소위 데이터 사이언스에서는 기고라 그러는데 garbage in, garbage out이라 그래서 들어가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결국은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야지만 좋은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예전부터 알려져 있던 내용인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동안 묻혀져 있다가 데이터의 규모가 중요하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 머신러닝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굿데이터로 전반적인 기조가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머신러닝이 접하게 되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롱테일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데이터가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임상 현상에서 만나는 아주 흔한 환자, 진단이 쉬운 환자들이 전체 데이터의 99%를 차지를 하고, 실제로 의사들이 인공지능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생각하는 판단이 어려운 환자는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드문 환자들이 포함은 되겠지만 결국 그 환자들의 데이터 개수가 1개, 2개, 3개로 제한돼 있다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테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오그멘테이션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 롱테일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잘 인테그레이션 시켜서 녹여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이제 실마리는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계속 그동안은 6년 동안에는 기계학습, 머신러닝, 인공지능에만 방점이 쳐져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솔루션에서 이 머신러닝이나 기계학습,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입니다. 얼마나 좋은 데이터, 얼마나 전문가들이 노동 집약적인 그 시간을 갈아 넣어서 정확하게 레이블링한 데이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떤 컨셉,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세우고 그 컨셉에 맞는 데이터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사실 기계학습이라는 과정 자체는 그렇게까지 사실 이 퍼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부각되면서 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앞으로도 중요해지고 특히 좋은 데이터에 대한 방점이 계속 찍힐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요약과 재원을 드리자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점점 이제 이 데이터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특히 헬스케어 데이터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 병원들마다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IRB를 예전에 통과를 하면 됐었는데, 심지어 요즘은 이제 IRB를 통과한 뒤에도 DRB, 데이터 관리위원회라는 게 또 생겨서 그 데이터 관리위원회까지 통과를 해야지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또 이제 대형 병원들은 데이터를 반출시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재산을 그냥 준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데이터를 반출 극도로 꺼려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아주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CT 데이터를 반출을 할 때 당연히 환자 정보는 익명화를 시킨 다음에 반출을 하게 되는데,
CT 데이터를 반출을 해서 3D로 리컨스트럭션을 하면 얼굴 모양이 보인다. 뼈가 보이기 때문에 뼈를 통해서 얼굴 모양을 유출을 할 수가 있으니 그것도 개인정보다. 그래서 얼굴 모양에 해당되는 뼈를 완전히 뭉개서 삭제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반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병원이 나타났을 정도로 데이터를 반출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특히 국가과제, 우리 참조표준센터 같은 과제를 끼게 되면 이 IRB나 DRB에서도 사실 규제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국가과제로 진행되는 연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 느낌은 작년 올해부터는 그냥 회사 차원에서 뭐 기술 이전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건 이제 거의 이제 어려워졌고요. 대부분이 이제 국가과제를 끼고 데이터를 반출해야 되고 수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MR 뇌영상 센터가 12년 동안 실제로 13,000명의 MRI 영상을 모으고 그 13,000명의 MRI 영상에서 병변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노테이션하고 전문가가 검수하고 그걸 표준화시키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 과제로 나온 과제들이 10년짜리 과제가 거의 없죠. 대부분 2년짜리, 3년짜리 과제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계속 강조해왔던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한 단기형 국가 과제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뚜렷하게 열심히 우리가 이 작업을 해주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아주 길게 지원이 가능한 참조표준이 이런 좋은 데이터를 꾸준히 많이 모은 데서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참조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데이터의 가치,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료 데이터는 점점 모으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런 참조표준과 같은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게 훨씬 더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커먼 데이터 모델, CD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커먼 데이터 모델 사업이 최근에도 한 4, 5년 이상 진행이 됐는데, 커먼 데이터 모델로 뭐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한 100만 건 정도의 데이터, 1000만 건 정도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데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표준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된 게 아니라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하려고 하다 보니 엄두가 안 나죠. 이게 뭐 진단명을 표준화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CDM 모델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서 적합하지는 않은 모델인 것 같고,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연구자 주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연구자 주도는 연구자가 그만큼 자기의 시간을 갈아 넣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레이블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조표준에서는 그런 연구자 주도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점점 프리시즌 메디신, 정밀 의료가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밀 의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축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다양한 축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영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환자의 임상 데이터, 텍스트로 되어 있는 임상 데이터, 환자의 유전자 데이터, 라이프 로그 데이터, 그다음에 건강검진 데이터, 이런 굉장히 많은 축의 데이터들이 결국은 모여져야지만 하나의 블록이 이제 좋은 설계도를 통해서 하나의 예쁜 이제 성과물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는 모두 파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모델링 해가지고 프리시즌 메디신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파편화된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아서 데이터를 이끄는 거는 사실 개인이 하기는, 혹은 한 병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국가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이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창구로 끌어모으는데 주력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많이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한 군데로 끌어모아서 정말 그 사람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모았을 때 이 한 사람을 딱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쌓여진다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프리시즌 메디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참조표준을 통해서 정말 10년 동안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한국인 뇌마약 상태를 많이 도와주신 여러 박사님들과 참조표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